자, 이번 시간은요, 359페이지 감정평가론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서두의 목차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전체 40문항에서 15% 내외를 출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문항에서 7문항 사이가 출제가 되고요. 문제가 이제 받아보셨을 때 A형을 기준하면은 35번부터 40번까지가 주로 이 간평에 대한 내용이 이제 쭉 실리게 되죠.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시험 범위가 감정평가에 기초하고요. 감정평가 방식,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자, 여러분들의 세부 시험 목차는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어요. 감정평가의 기초. 자, 그래서 이 기초 안에서는요, 가격 이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가격 이론 안에서도요, 뭐 가치 발생 요인이나 아니면 가치와 가격의 구별,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재원칙, 뭐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하고요,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통상 여기서는 가격 이론 쪽에서 한 문항에서 한 2문항, 여기서 나오면은 한 문항 수준, 이런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방식에 가게 되면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그 다음에 수익 방식, 이렇게 해서 3가지의 방식에 있어요. 그래서 요 방식에 대한 것들이 각각 하나씩 출제 비중을 갖고 있는데 매년 방식별로 하나씩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가 방식에서 2개 나오고 끝날 수도 있고요. 또 비교 방식하고 수익 방식에서 나오고 원가 방식이 생략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서 평균적으로 2개에서 한 3문항 정도가 나오고요. 계산 문제가 하나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 공시제도는 토지하고 주택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지죠. 그래서 얘네를 묶어서 또는 따로따로 해가지고 한 문항 정도의 수준. 많이 나올 때는 2개까지도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한 6개에서 한 7문항 정도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감정평가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 방식에 대한 것까지 무리하게 다 이해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안에서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정리해서 나중에 제목이라든가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만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감정평가론이 6개에서 7개 나오는데 얘네를 전체를 다 버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해도 반타작 이상은 할 수 있다. 3, 4개는 맞출 수 있다. 예. 그냥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감정평가론 자체는요, 이론이 이미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응용적인 사고라든가 어려운 쪽의 관점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경제론이나 투자론이나 금융론 같은 경우는 유관 분야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구성이 더 다양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감정평가의 기초에서 정의부터, 자, 어떤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법의 규정에 의해서는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이 토지 등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감정평가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토지 등에 대한 무슨 가치를 판정하냐면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 가치는 무슨 가치를 구하는 게 원칙이냐면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토지 등의 무슨 가치를, 시장 가치를 우리가 판정을 해서 그 결과를 뭐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냐면 가액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액은요,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의 거래 과정을 보게 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식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다 보면 시차가 존재하죠. 그럼 우리가 투자론 할 때 화폐 시간 가치, 그래서 미래 가치하고 현재 가치를 우리가 배워봤지만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죠. 그래서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이게 가액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요, 이 가치가 최종 가치는 아니고 항상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액으로 표시할 때 얘들의 가치를 판단할 때 어떤 방법에 의해서 가치를 판단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뒤에 나오는 물건별 감정평가라는 게 있어요.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을 사용을 해야 된다. 건물은 원가법을 써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숙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인문에서도 알려드렸지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게끔 구별해 드리니까 거기서도 한 문항 정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뒤에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의 대상에 보면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쭉 나열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외우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물건별 평가에서 자연스럽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감정평가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거기 보시면요. 먼저 합리적 시장의 형성이 곤란해서 적정 가격의 식별이 어렵다라고 돼 있어요. 결국은 이게 이제 뭐가 작용하냐면요. 이 부동산의 특성 등이 작용하는 거예요. 즉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뭐 이런 거 배우셨단 말이에요. 그래들에 의해서. 거기 보시면 부증성으로 인해서 공급이 제한이 되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한 균형 가격 성립이 어렵다는 거죠. 일반 재화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그죠? 균형 가격이 성립이 되는데 토지 시장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이 이렇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런 위에 일반 그 완전 경쟁 시장처럼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한 균형 가격의 논리가 성립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하기 힘드니까 전문가가 이 상태를 가정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가치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걸 가정하고 가치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개별평가가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으로 인해서 위치가 다 틀리죠. 그러니까 물건마다 가치를 따로따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일반인들에서 식별되기가 어려우니까 전문가가 가서 확인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는 전문가의 어떤 의견이자 판단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뒤에 가게 되면요.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격 형성 요인의 복잡성 및 그다음에 적정 가격에 대한 발생 저해 요인이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가격 형성이라보다는 이제 가치 형성이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쓰죠. 그래서 이게 이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일반적인 요인이 그 사회적, 경제적, 행정 요인인데 부동산에 영향을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 경제, 행정적 요인은 계속 변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까지 감안해서 가치를 추계해야 되니까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 공공성으로 인해서 그죠? 과세도 해야 되고 보상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문가에 대한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최유 이용을 위한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런 얘기죠. 자, 여기가 농지예요. 자, 농지면 우리가 대부분 농사를 짓는 게 무슨 이용이냐면 이게 최유 이용이라는 얘기죠. 농지니까.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는 항상 이거를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농지가 가령 예를 들어서 상업용지로 용도가 변경이 된다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이 상업용지 하에서의 최유 이용은 농사 짓는 게 아닐 거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상가 등에 대한 수익성 부동산이 들어설 것이라고 예정할 수가 있겠죠. 예측을. 그러면 요 농사를 짓는 때 수익을 기준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가가 들어서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기초로 가치를 추계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미래에 대한 변화까지도 감안해서 가치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역시 일반인들에 의해 아닌 전문가에 의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그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감정평가의 역할이라고 있어요. 기능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정책적 기능이에요. 자, 정책적인 부분에서는요. 어떤 것들이 주어지냐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정부나 지자체가 특정한 공익 목적이나 지가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수립을 하고 집행이 가능하도록 또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는 시장에다가요. 거기 단가로 이번에 보면은 적정한 가격을 유도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를 통해서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에 대한 적정 가격을 공시를 하죠. 네, 그러면 이거를 매개로 했을 때 부동산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유도하죠. 그게 뭐냐면, 자, 지가가 비싼 것은 사람들이 비싼 것대로 이용할 거고, 지가가 싼 거는 싼 것대로 이용을 할 테니까 자연스럽게 이 가격을 매개로 유도가 되겠죠. 또 이거를 매개로 했을 때 우리는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 보상도 해줘야겠죠. 또 개인의 개별 주택에 대한 우리가 재산세 등을 과세할 때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끔 유도해 주더라. 이게 정책적인 역할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요. 자, 이거는 불완전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보완을 해주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시장의 기능이라는 것은요. 시장에서 교환이라든가 거래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장의 기능이에요. 근데 시장에서 교환 또는 거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뭔가 매개 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격이죠. 우리는 가격에 관한 정보가 없으면 이게 합리적인 가격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가 성립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죠. 거기다가 이게 불합리한 가격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시장에서 필요한 양만큼 거래가 되지 않거나 또는 너무 불합리하게 비싼 가격이나 싼 가격으로 거래하게 되는 거래 질서의 문란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어떤 이런 가격에 대한 부분의 기준을 제시해 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가 있고, 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원의 어떤 배분이라는 거는 부동산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늘어나야겠죠. 그러니까 그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시장에서의 생산과 소비를 결정할 때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경제적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구분하는 것들이 오래전에 출제한 적이 있는데 근래는 언급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즘 패턴이 한 27회까지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안 낸 것도 이제 내고 예전에 좀 소홀히 다뤘던 것도 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렇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정책적인 관점이고요. 일반 시장의 어떤 기능을 보완해 준다는 거, 그런 쪽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분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분류에서 보시면, 자, 거기 보면 먼저 감정평가 기준상의 분류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일단 알아야 돼요. 감정평가 기준상에서는요. 뭐가 원칙이냐면요. 현황 기준 원칙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이 있죠. 예, 그냥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단 거기 보게 되면 불법적이고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거는 불법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사용이 그 현재 사용이 아닐 수가 있겠죠. 일시적인 이용도 그렇겠고요. 대신에 공법상 제한을 받는 거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기준이냐면 현재 상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건부라든가 기한부라든가 또는 소급 이런 평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람이 이런 단서를 달아서 평가해 달라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건부라는 거는 불확실한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재 매립지인데 얘가 만약에 상업용지가 됐을 때 그러면 이게 담보 가치에 대한 부분이 확 차이가 나죠. 근데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죠. 그래서 우리나라 평가 기준에서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불확실한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하는 거는. 그 다음에 기한부라는 거는요. 요거는 기한의 도래가 확실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4달, 10일. 자, 지하철이 만약에 개통이 된다면 그러면 4달 10일이라는 얘기는
이제 거의 공정률이 한 90% 이상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요 시점이 되면 이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역세권이라는 게 새롭게 성립하면 역 주변의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 자, 소급이라는 거는요. 요거는 시점이 어디로 가냐면 과거로 가는 거예요. 과거로. 그래서 우리가 그 뒷장에 보시게 되면 자, 그 소급 평가라고 362쪽의 상단에 박스에 들어가 있어요. 기준 시점이 언제냐면 과거란 얘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뒤에서도 또 언급이 되겠지만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무슨 시점이냐면 기준 시점. 즉 감정평가론에서는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시점.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인데 요거는 평가사가 평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일자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나라에 왜 포스코라고 그래서 포항에 가면은 아주 큰 기업이 있죠. 걔네들도 가치를 평가해요. 근데 워낙 넓기 때문에 걔네들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때 일일이 다 현장 확인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만 우리가 조사하고 나머지는 이제 탁상에서 서류로 이제 평가하는데 그러면 그게 규모가 크면 하루에 끝날 수는 없겠죠.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1월 10일에서부터 1월 12일까지 걸렸다 그러면 요 10일 끝난 날이 바로 뭐냐면 기준 시점이다 이런 얘기야. 근데 요 기준 시점은 현재를 기준으로 측정할 수도 있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기준점이 미리 정해진 때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그 일자를 기준 시점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가 2017년 1월 가령 예를 들어서 20일이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시점인데 문제는 요때 과거에 어떤 이제 특정한 A라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뭐 2004년도 2월 한 15일 날에 이 지역이 토지가 수행이 된 거예요. 수행이 돼서 이 지역은 지금 다 아파트라든가 이런 주거지역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야. 근데 이제 이게 한 거의 뭐 십몇 년 지난 다음에 여기 그 당시에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만 주변 사람에 비해서 보상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거예요. 현저하게. 그럼 이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죠. 법원에다가. 그러면 법원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한 의의가 타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자료가 실제로 이 당시에 여기 이 사람 소유의 땅이 여기 있었다는 것이 서류로서 이게 입증이 되면 법원에서는 요게 아니라 요 시점, 그 당시에 보상을 할 때 기준이 됐던 요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보상평가를 시행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건 이미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경우죠. 그럴 때 하는 것을 우리가 소급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에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기준 시점의 용어는 알아두시고요. 소급평가에 대한 것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에요. 자, 우리가 개별성에서 배웠단 말이죠. 평가는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해야 되더라. 왜? 모든 토지는 다 뭐가 틀려요? 위치가 다 틀리죠.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일괄에서도 평가할 수도 있고요. 구분해서도 평가할 수 있고 부분 평가도 할 수 있다라고 예외를 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얘네들을 다 따로따로 해야 돼요. 4개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4개 부지가 하나의 공장 부지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다면 얘들을 따로따로 평가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그냥 일괄해서 평가한다는 얘기죠. 자, 도시지역에서는 주로 아파트 평가할 때 이렇게 일괄 평가하죠. 아파트를 가게 되면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평가사가 전용 부분에 대한 것이 5억이라고 평가할 때는 얘 따로 한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얘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왜? 분리해서 거래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일괄해서 평가한다. 그 다음에 구분평가는 뭐냐면요. 한 개의 물건인데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으로 돼 있으면 요게 한 필지면 요거대로 평가해야 되는데 자, 도로를 앞에 사이에 두고 전면은 상가가 쓰고 있고 이면은 주택이 들어서 있으면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죠. 예,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구분평가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평가라는 게 있어요. 원래
일체로 이렇게 한 필수로 이용이 되고 있는 땅에 대한 일부분은 평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도로에 수용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 요 부분에 대한 요 부분만 따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단 요 부분 평가를 할 때는 보상을 시행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요 면적만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보상 가격이 너무 낮을 수가 있으니까 이 전체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평당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해 주라. 그런 것들이 부분 평가의 논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원칙인데 예외들이 이렇게 존재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감정평가에서는요. 무슨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가치를 추계하라고 그랬냐면 시장가치 기준 원칙인 거죠. 자, 감정평가라는 것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장가치라는 건요. 대상 물건이 무슨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그 다음에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그래서 그 거래의 공개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대상 물건의 내용은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의 정통성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때, 그래서 거래의 자연성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이게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뭐 호텔, 가령해서 뭐 백화점 이런 애들은 시장, 통상적인 시장이 형성이 안 되죠. 워낙 거래 단위가 크니까 일반인들이 참여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시장에 참여해서 거래할 수 있는 일반적인 뭐 주거용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을 지칭해요. 그 다음에 거래의 공개성이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이건 뭐냐면 팔려고 내놨잖아요. 내놔서 계약을 체결을 해서 나중에 등기 이전까지 이루어진 요 부분이 있죠. 요게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법에 의해서 얼마다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통상 주택 기준하면 3개월 이내에 거래가 성립했을 때 시장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당사자의 정통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거래 당사자, 매도자, 매수자 등은 물건의 상태라든가 시장 상황에 정통해야 되는 거죠. 즉, 야, 사고 났더니 가격이 떨어지더라. 팔고 났더니 가격이 뛰더라. 이런 것들은 시장 상황에 정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훨씬 싸거나 비싸게 거래된 경우가 배제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거래 자연성이라는 거는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매도자는 비싸게 팔고 싶을 때, 매수자는 싸게 사고 싶을 때 이런 의사를 갖고 들어오는데 강요된 거래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강요된 거래는 뭐냐면요.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집 샀는데 대출금 상환이 안 이루어지면 이게 경매로 넘어가 버리죠.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렇게 해서 거래된 거는 정상적인 시장 가치가 반영이 됐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네 가지가 충족이 된 게 우리가 시장 가치의 요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로 구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도 있는 거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춰서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갖고 있는 건물이 있잖아요. 청사. 얘도 거래할 수 있어요. 근데 걔는 일반적인 시장 가치 구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어떤 사용 가치나 이런 것들로 별도로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가시면 평가 주체에 따라 공적 공인평가라는 게 있어요. 누가 주체했냐 이런 얘기인데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격을 획득한 감정평가상 하는 걸 공인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나라에서 이런 평가한다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강제성 여부에 따라서는요. 필수적 평가하고 임의적 평가가 있는데 법의 규정에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 평가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경매 물건에 관한 공고를 신문에 내요. 그러면 경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매 물건에 관한 감정가가 반드시 명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법의 규정에서 반드시 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경매 물건에 관한 감정가를 반드시 산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필수적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가 목적에 따라 보면요. 대부분 필수적 평가가 공익 목적, 임의적 평가가 사익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그 다음에 규정에 따른 분리라서 법정평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표준지 공시가를 산정하거나 토지 수용할 때 보상평가 같은 거 시행할 때는요. 반드시 법에 의해서 두 사람 이상의 평가사가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법의 규정에 명시된 대로 행하는 평가가 법정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업무 기술상의 분류에서요. 평가 주체에 따라 단독 평가를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법원의 경매 물건에 관한 감정평가라든가 은행에 우리가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받을 때 이런 평가는 대부분 혼자 하는 단독평가고요. 보다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할 때는 공동평가 또는 평가사는 복수평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평가를 시행하거나 표준지 공시가 산정할 때 이런 평가 등은 대부분 합의제, 두 사람 이상이 참여한 공동평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문성에 의해서 보게 되면요. 1차는 그냥 소유자가 행하는 평가, 2차는 중개사가 행하는 평가. 그래서 가장 전문적인 거는 평가사가 행하는 평가. 이걸 우리가 3차 순회평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1번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게 되면은요. 요거는 1번 기준인데 우리나라에도 그냥 써요. 거기 보시게 되면 자, 독립평가라는 게 있고요. 부분평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병합 분할평가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은요. 토지평가를 기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독립평가는요. 일종의 조건부 평가예요. 얘는 일종의 현황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토지상에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 있어요. 토지가 있고 자, 이 상태인데 이때 우리가 토지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를 무슨 상태라면 건부지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서 용어도 배웠죠. 건부지인데 얘를 토지만 있는 거로 보고 즉 나지 상태를 가정하고 평가하라는 얘기야.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표준지 공시가 산정할 때 자, 표준지라는 거는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하는 토지인데 항상 무슨 이용을 전제로 평가해야 되냐면 최이용 이용을 전제로 평가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건부지하고 나지가 있으면 어느 게 시장성이 좋다고 그랬어요? 나지가 좋다고 그랬죠. 왜? 나지가 최이용 이용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건의 가치는 최이용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평가사가 봤을 때는 이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과연 이 결합이 최이용 이용 상태인지 이게 계속 지속될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애매하죠. 그러니까 평가사는 얘가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거, 단서를 달아서 그 평가를 독립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평가는 뭐냐면요. 이렇게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이 상태를 그냥 그대로 보라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이 토지 가치가 얼마냐를 보는 거죠. 그러면 전체에서 무슨 가치를 알 수 있을 때 건물 가치를 알 수 있으면 건물 가치를 공제하면 남는 게 토지 가치가 되겠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부분평가의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건부지면 건부지 상태에서의 토지 가치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병합분할 감정평가는 뭐냐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왜 대지, 맹지 이런 거 배워봤을 거예요. A지, B지가 있는데 자, 이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여기 상권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지를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게 오히려 수익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소유주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도로 전면에 있는 애들은 한 20, 30평밖에 안 돼요. 뒤에 있는 애가 한 3, 400평 되고 그러면 이거를 보다 효율성 있게 이용하려고 그러면 얘네를 우리가 합쳐서 이용하는 게 제일 낫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합치게 됨으로써 A지하고 B지가 결합이 돼서 C지가 남았을 때 얘가 이 전체를 합하는 거에서 훨씬 얘가 가치가 크게 나올 수가 있죠. 예, 그럴 때 과연 이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예, 그럴 때 쓰는 것이 병합분할 감정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얘들도 이게 계산하는 논리가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독립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자, 요게 감정평가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분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367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부동산 가치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 이론에 대한 것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는 잘 해두셔야 돼요. 가격 이론의 상에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건 또 별표해 드릴 테니까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